14년에 우리 몇 배 증가했다고요? 200배까지. 압도적으로 증가했죠. 자, 원전 수를 보죠. 세계 447기가 있는데 미국에 100개, 유럽 다 합쳐서 140여건, 한중일이 107. 그 중에 한국은 25기를 운영하고 세계 단일 국가로는 6입니다. 그래서 보리에 7개, 영광에 6개, 울진, 월성 이렇게 나옵니다. 자, 산업용 전기료를 보죠. 2012년에 자료가 이 정도밖에 없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OECD 평균이 보면 중간에 122달러 메가와트 생산하는 거에 대해서. 그런데 한국은 싸요. 그것보다 82달러. 즉 원자력과 굉장히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독일은 어떻습니까? 149달러. 일본도 194달러. 저게 이제 원자력 줄이면서 엄청 올라가거든요. 막 옆을 보시면 2003년에 독일은 52달러. 저렇게 쌌는데 149달러. 10년 정도 만에 저렇게 올라갑니다. 우리는 그만큼 올라가지 않았죠.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에 마치시면서 이렇게 법적인 문제까지 언급해 주셨는데 예전에 한번 장재원 변호사님이 다루시기도 하셨어요. 그래서 원자력 정책 변화와 관련해서 법적인 문제를 많이 어긴 게 많고 그래서 그런 부분 실제로 그 법적인 좀 투쟁도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법치주의와도 관련되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여기 모이신 것이 제가 볼 때는 저는 이제 실학정신이라는 말이 떠올라요. 그래서 프랙티컬한 공부, 실천적인 공부, 삶과 연결되고 생활과 연결된 공부.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조선 후기에 이제 실학이라는 이름으로 일어났던 그 근대와 연결되는 그런 실학정신의 모임이 우리 MPK 여기서 이 가장 우리 삶과 연결되고 우리 국가의 생활과 연결된 에너지 정책이라는 부분으로 지금 우리가 고민하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또 다른 면으로 생각해 보면은 그 독립협회 또 이승만 대통령 뭐 그때의 배제학당이나 그 일제시대의 그 교회와 민족교육운동 이런 걸 생각해 보면은 역사의 순방향에 서 있던 곳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앞서 있는 발전된 진취적인 공부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에너지라는 주제를 잡고 에너지 전문가 분들보다는 못하겠죠. 저도 뭐 에너지 전문가라고 하기는 어렵고 그러나 에너지 전문가의 책을 참고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 그 강의의 상당 부분은 이 에너지 국가의 생명선이라는 이 책을 굉장히 참고하는데요. 이 책을 쓰신 분은 박준서 현직 외교부 과장이세요. 현직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외교관에 이 외국에 보면 이런 언론이나 공무원, 외교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전문적인 저서를 쓰는 것이 상당히 부럽죠. 그런 그 전문적인 역량을 갖춘 분들이 각 영역에서 활동하는 우리나라에는 쉽지 않은데 이분이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외교부에서 에너지가 상당히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과가 이렇게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에너지의 과장도 아니셨을 때 이 문제를 관심을 갖고 이 책을 썼는데 상당히 이렇게 그 중요한 자료 정리가 많고 풍부합니다. 그런데 자 그러면은 우리가 시민으로서 이 에너지 문제를 어디까지 그럼 우리가 알면 좋으냐?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는 우리 특강 주제로 이걸 잡은 것에서 볼 수 있듯이 에너지 문제가 단지 에너지 문제가 아니에요. 이 핵 문제도 어때요? 북핵 문제도 원자력에서 나와서 원자 핵 에너지 아닙니까? 그리고 온갖 안보 문제가 지금 에너지 문제하고 우리나라는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에너지 문제가 굉장히 단지 에너지 문제가 아니고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삶의 아주 곳곳에 개인적이고 사회적인 삶에 막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니고 사실 에너지 다룬 책을 보면 제가 이전에 석유사의 이제 고전에 해당되는 황금의 셈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주 예긴이라는 이 전문가가 쓴 미국의 이제 석유 학 박사예요. 석유학의 대가예요. 그런데 그 긴 책에 제가 반 정도밖에 못 봤어요. 3권이나 나왔는데. 그런데 그 황금의 셈이라는 그 앞부분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재미있는 현상을 발견한 게 석유라는 주제로 온갖 인류사를 다 설명해요. 특히 근현대사를 석유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면은 놀라웠습니다. 그게 굉장히 흥미롭고. 예를 들어 보죠. 미국에 록펠러가 있습니다. 네. 록펠러가 뭐에서 큰 회사죠? 석유회사. 록펠러, 유명한 그 록펠러가는 정유회사예요. 그래서 정유회사에서 출발했는데 1870년대 세계 최초로 상용 석유가 미국에서 터집니다. 얼마 안 됐어요. 석유라는 것이.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 그 석유를 가지고 온갖 그 작은 중소기업들이 채굴한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석유 열풍. 그런데 사람들이 석유 캐느라 관심을 가졌는데 록펠러는 어디에 관심을 가졌냐? 정유에 관심을 가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흔히 노다지 금광 캐듯이 석유 꼽느라 신경을 쓸 때 록펠러는 정유회사를 차려가지고 온갖 소규모 이 채굴하는 회사들이 점점 커지는 록펠러 정유회사에 이렇게 모일 수밖에 없도록 연결을 가질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이 석유 기업의 발전이 미국 최초로 주식회사가 발전하는 것과 일치해요. 그 19세기 후반이 바로 세계 전체에서 미국이 대표적으로 법인체, 우리가 지금은 익숙하지만 주식회사라는 제도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바로 19세기 후반 미국에서 발전한 제도예요. 그 주식회사라는 것이. 그래서 주식회사라는 제도가 석유라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록펠러가 어땠죠? 독점 기업으로 발전해요. 이 석유라는 자원을 모든 정유회사들을 통합하는 과정에 철도망도 통합하고 이래서 거대한 독점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20세기 전반에 독점 기업의 문제가 대두되면서 록펠러가를 쪼개요. 록펠러 기업. 그래서 독점 기업의 등장, 독점 기업을 이 요즘 말하는 공정거래위원회 같은 게 나와서 반독점법으로 쪼개는 것까지가 모두 석유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1, 2차 대전도 모두 석유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1차 대전에서 영국이 독일을 꺾을 수 있었던 것은 당시 1차 대전 직전에 석유상이었던 해군 수상이었던 그 해군 장관이었던 처칠이 선견지명을 갖고 석유로 움직이는 배를 개발했기 때문에 네, 당시는 석유로 움직이는 배가 초창기였어요. 다 석탄으로 움직이는 증기선, 군함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1차 대전 전에 처칠은 그때는 노 처칠이 아니고 한 40대 팔팔한 처칠경이었는데 그때 벌써 이거 석유선을 개발해야 된다. 그래서 석유선을 미리 개발했기 때문에 영국이 독일을 누를 수 있었던 거예요. 벌써 석유의 전략적 중요성과 활용까지 봤던 거예요. 자, 그래서 2차 대전에 일본이 미국을 진주만을 때린 것도 석유와 관련이 있어요. 미국이 일본의 수통을 조르려고 인도네시아나 이런 그 원유 접근을 다 차단합니다. 그러니까 석유가 없이는 일본의 확장이, 팽창이 불가능하니까 일본이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들 목줄을 조르는 본거지인 진주만을 기습해서 공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에너지라는 것은 인류사와 아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어떻게 역동적으로 전개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죠. 자, 우선 헌법을 보면은 이렇게 국토와 자원 개발 이용이 우리는 딱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 이 표가 이제 아주 많은 내용을 담고 있어요. 2015년에 발전 원별 이제 전력 생산 비중인데 이제 비교를 위해서 제일 밑줄 한번 보세요. 잘 보이십니까? 예, 세계 평균이에요. OECD 세계 평균. 그걸 보면 자, 그 바로 위에 한국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아주 그 모범국가처럼 비슷해요. 석탄이 40인데 44, 가스가 21인데 22 비슷하죠. 석유가 3.8인데
2.8. 이 석유는 뭐냐 하면 석유로 떼는 화력발전소의 석유를 말해요. 전체 석유 소비가 아니고 발전 원별이거든요. 그런데 조금 다른 게 있어요. 어때요? 원자력이 OECD 평균은 12.6인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30. 그런데 뭐가 차이가 있어요? OECD 평균 수력이 15.4인데 우리나라는 0.4. 남한은 북한과 달리 대형 수력 발전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잘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의 수력이 꽤 많이 차지해요. 15.4%. 우리나라는 어쩔 수 없으니까 저 부분이 굉장히 적어요. 그럼 그 둘을 합쳐보면 어떻습니까? 약 30%로 비슷하죠. 즉 수력으로 잘 안 되는 부분을 우리는 원자력으로 보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큰 틀에서 우리는 아주 모범 국가로 평균치로 이렇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신재생은 어때요? 세계는 5.2, 우리는 0.8. 좀 낮죠? 그러나 전체적인 큰 그림을 뒤흔들 정도는 아니에요. 좀 발전시켜 가면 되겠죠. 그런데 이것을 갑자기 급격하게 저 30을 거의 10 밑으로 떨어뜨리려고 하면 우리는 뭐가 없어요? 수력이 없잖아요. 이 표만 보더라도 그것이 얼마나 무리스러운 정책인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아까 발표에도 나왔지만 재미있는 국가 프랑스는 어떻습니까? 원자력이 무려 78%예요. 압도적이고 이례적이죠. 그리고 수력이 11%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재미있는 독일 국가는 어떻습니까? 원자력을 많이 줄였죠. 15. 신재생은 18이나 올려놓았어요. 자, 누가 그럽니다. 프랑스 사람의 생활 방식, 독일 사람의 생활 방식 많이 다르죠. 네, 독일 병정 유명하듯이 근검 절약하고 이런 저에너지 소비에 가깝겠죠. 프랑스 하면 떠오르는 화려한 생활, 이 고에너지에 가깝겠죠. 신재생으로 프랑스 생활을 감당할 수 없다. 독일 사람들은 저에너지를 적응을 잘할 수 있는 민족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작용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미국, 일본 등이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뒤에 또 강론으로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나라 총론적인 에너지를 보고 북한과 연결된 주제를 보고 몇 가지 특이한 강론을 보는 것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자, 대한민국 에너지 총론적인 현황을 보면 우리가 세계 전체 에너지의 2.1%를 사용해요. 그리고 세계 8위의 에너지 소비국입니다. 굉장한 거죠. 자, 세계 8위의 에너지 소비국이라는 것은 한편으로 뭘 반영하냐면 저기 보십시오. 산업이 62.6%를 차지합니다. 에너지 소비. 우리가 그만큼 큰 산업 국가라는 겁니다. 예, 수송이 18.4%. 저것도 직간접적으로 산업과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전력의 상당 부분, 에너지 소비의 상당 부분은 다 그 나라의 산업 크기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가정상업은 16.7, 공공기타가 2.3%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또 다른 면을 보면 우리나라는 공급 에너지 95.2%가 해외 수입에 의존해요. 자, 그 중에서 에너지원으로 보면 37.4%나 차지해요. 석유가. 아까 전에는 발전이었어요. 화력발전소. 지금은 뭐 차에 기름 돌리는 그런 거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면 37.4%나 차지해요. 에너지 소비. 그런데 중동 지역 수입 비중이 무려 82.3%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잠시 뒤에 보겠습니다. 에너지 수입액이 전체 수입액의 23.5%. 그리고 원유와 천연가스를 합쳐서 세계 5위 수입입니다. 세계 5위, 우리보다 앞선 데가 뭐냐? 미, 중, 인도, 일본. 그렇게 인구 많고 커다란 미국, 중국, 인도, 그리고 대국인 지금 뭐 근대 대국이죠. 일본. 이 4개 다음에 우리나라예요. 얼마나 큰 수치입니까? 이런 정책을 함부로 하면 되겠어요? 네, 나라의 정말 근간인 겁니다. 자, 석탄도 세계 4위 수입국이에요. 중국, 일본, 인도 다음. 자, 그러면은 중동 지역에서 수입하는 기름이 원유가 80%를 차지한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나? 지도를 보세요. 자, 세계 원유가 해상 수송로 상에 차지하는 요충지. 저 부분은 거의 요새입니다. 요새. 요충지가 어디냐? 제일 큰 동그라미가 어디 있어요? 호르무즈 해요. 지금 문제되고 있는 이란 앞바다. 거기가 아주 가장 많은 그 원유가 드나드는 곳입니다. 두 번째가 어디예요? 말라카 해요. 싱가포르이 있는 거기입니다. 싱가포르와 인도네시아 사이에 있는 저 좁은 해요. 수많은 기름을 실은 배가 저리로 옵니다.
저리로 온 배가 어디로 가겠어요? 대부분 밑으로 가면 인도네시아랑 필리핀 있어요. 뉴기니 뭐 이런 그리로 가겠어요? 대부분의 배는 위로 올라옵니다. 동남아시아 거쳐서 중국, 그 다음에 일본, 한국. 그러면 우리나라로 오는 대부분의 원유는 세계적으로 아주 요충지인 호르무즈 해협과 말라카 해협 두 곳을 통과해서 와야 돼요. 이게 뭘 말합니까? 저 두 곳에 배가 마음대로 지나다닐 수 없으면 어때요? 우리나라의 에너지는 숨이 꽉 막히는 목줄이 막혀요. 저 두 곳의 항해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국가가 어디다? 미국입니다. 미국은 북한과 때문에 우리나라와 사활적인 이해를 할 뿐만 아니라 이 에너지를 봤을 때 우리나라와 사활적인 이해를 같이 하는 것이에요. 이 부분을 굉장히 우리가 똑바로 깨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시민교육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해의 자유를 수호하고 있는 미국은 우리나라의 국익에 일치합니까? 일치하지 않습니까? 일치하죠. 저 지나다니는 걸 옛날 통행세 받듯이 산적 같은 나라들이 차지해가지고 지나다닐 때마다 세금 받듯이 하면은 우리나라는 에너지가 어떻게 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런 일을 누가 하려고 한다? 중국이 하려고. 이게 도련선이에요. 유명한. 중국이 자기 마음대로 금 그어가지고 자기 영토라고 자기 바다라고 하는 제1도련선. 제1도련선이 지금 문제되고 있는데 보십시오. 일본, 오키나와 그 다음에 대만 밑으로 해서 필리핀 바로 위로 숨막히게 해놓고 저기 보르네오 있는 인도네시아까지 그어가지고 욕심도 보통이 아니에요. 베트남 옆으로까지 국경선 다 해가지고 저게 다 자기 앞바다라는 거예요. 저게 1도련선, 중국에 지금 주장하고 있는 1도련선. 그리고 저걸 영해라고 하면서 함부로 딴 나라 못 지나다니게 하겠다는 거예요. 저기에 대표적인 남사군도가 지금 이쪽에 있는 남진해. 저 밑에 있는 그 남사군도라는 데를 산호섬을 인공 이렇게 섬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 영토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연섬은 이렇게 여러 가지 국제법적 권리를 주장할 수 있지만 원래 산호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를 일부러 막 콘크리트 같은 거 메워 가지고 그런 무도한 일을 하고 최초로 하고 있는 거예요. 2차 대전 후에 해상에서 국제법적으로 실력 행사로 자기네 이런 거를 그 영토 이런 걸 막 시도한 데는 중국뿐입니다. 너무나 굉장히 이렇게 국제 질서를 흔드는 일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이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중국이 남사군도하고 저쪽 동진아해에서 센카쿠 열도에서 또 일본과 충돌해요. 그러면은 중국이 저 숨통을 막으면 가장 피해보는 곳은 어디예요? 우리나라. 그래서 심지어 민주당 오바마 정부조차도 한국 너네는 남진아해하고 동진아해에서 미국이 중국하고 충돌할 때 이해가 가장 많이 걸린 게 너네인데 아무것도 안 덮고 그렇게 소극적이라고 원망을 했어요. 누구 눈치 보느라고? 네. 그런데 눈치 보면 뭐 잘해줘요? 중국이? 눈치 보면 잘해주는 게 아니라 더 깔보죠. 그게 핀란드 현상입니다. 핀란드가 러시아라는 대국 옆에서 아주 숨막히게 살았어요. 까불면 러시아가 아주 그냥 강하게 아주 눌러요. 그런데 눌리는 게 이제 복거일 선생 책에 나오지만 내리막길 뿐이라고 봤어요. 내리막길. 그러니까 올라가는 길은 너무 어렵고 내려가기는 너무 쉬워. 한번 굽히면은 이렇게 고개를 들기는 어렵고 굽히면 아 요만큼 밟혔구나 생각하고 더 밟고. 그게 소련과 구러시아, 소련과 핀란드 사이에 일어났던 일이란 그걸 이제 중국과 우리나라 사이에 일어날까봐 염려했어요. 그런데 이제 혹자는 그 너무 지나친 염려다. 우리나라가 중국과 소련과 핀란드 관계에 비해 볼 때는 우리나라는 대응할 수 있다. 중국에 정신을 잘 차려야 대응할 수 있죠. 자, 그래서 다시 에너지 현황을 이제 북한과 슬슬 연결되어 갑니다. 해방 당시 우리 발전 설비 용량이 이랬는데 메가와트입니다. 저게 초당 생산하는 메가와트예요. 그런데 발전 설비 용량으로 수력이 90%, 화력이 10%. 이게 우리 해방 당시였어요. 그런데
수력적은 대부분 북쪽에 있겠죠. 그래서 전체 발전 설비에 남한은 11.5%밖에 못 가졌고 발전량은 4%에 불과했어요. 이게 6.25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러니까 만만하게 생각하고 쳐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발전 설비 용량은 그런데 2015년에 어떻게 됐냐? 자, 남북한 그때 합쳤던 것에 우리 거의 100배 이상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발전량으로 보면 그건 뭐 비교할 수도 없습니다. 어마어마해요. 발전량은 이제 기가와트시라고 되어 있는데 초당 저렇게 메가와트를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막 1시간 하면 곱하기 3600 생산할 수 있고 막 이래요. 자, 그거를 하면 발전량이 세계 10입니다. 전 세계 생산량의 2.5%. 자, 1인당 전력 소비량은 1960년까지만 해도 우리가 얼마 못 썼어요. 예, 다들 어른들 기억하시겠지만 1960년대만 해도 전기 들어가는데 안 들어가는 마을도 많고 그랬습니다. 예. 그런데 그때 대통령 누구 나타났어요? 예, 박정희 대통령 나타나서 자 2014년에 우리 몇 배 증가했다고요? 200까지. 예, 압도적으로 증가했죠. 자, 원전 수를 보죠. 세계 447기가 있는데 미국에 100개, 유럽 다 합쳐서 148, 한중일이 107. 그 중에 한국은 25기를 운영하고 세계 단일 국가로는 6기입니다. 그래서 보리에 7개, 영광에 6개, 울진, 월성 이렇게 나옵니다. 자, 산업용 전기료를 보죠. 2012년에 자료가 이 정도밖에 없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OECD 평균이 보면 중간에 122달러 메가와트 생산하는 거에 대해서. 그런데 한국은 싸요. 그것보다 82달러. 즉 원자력과 굉장히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독일은 어떻습니까? 149달러. 일본도 194달러. 저게 이제 원자력 줄이면서 엄청 올라가는 겁니다. 옆을 보시면 2003년에 독일은 52달러. 저렇게 쌌는데 149달러. 10년 정도 만에 저렇게 올라간다. 우리는 그만큼 올라가지 않았죠. 자, 이 온실가스 배출에 대해서 교토, 뭐 의정서 이러면서 협약도 맺고 각국마다 탄소 뭐 양도 정하고 이렇게 불이익도 주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이 탄소 배출에 대해서 뭐 많이 생산하는 국가는 돈도 내야 되고 그런 게 있었습니다. 자, 근데 온실가스 배출량으로 보더라도 원자력은 어때? 제일 작아요. 비교할 수가 없어요. 9예요. 9. 그람이라 하니까 굉장히 저게 이상했는데, 자, 킬로와트, 1시간 동안 킬로와트 하는 그걸 생산하는 데에 킬로와트가 작아 보이죠. 근데 이런 게 몇십 와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한 뭐 수백 개 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킬로와트당 그 온실가스가 석탄으로 하면 991g입니다. 거의 1kg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게 좀 믿기지가 않아서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석유가 더 쉬워요. 석유를 우리가 1리터를 사가지고 태워요. 뭐가 남죠? 태우면? 아무것도 안 남죠. 태우면 끄름되고 기체돼가지고 다 날아갔죠. 질량은 어떻게 돼요? 우리 과학 배워보신 분들 질량 무슨 법칙 있어요? 질량 보존의 법칙, 질량 불변의 법칙. 질량 보존의 법칙. 태워서 날아갔지만 그 질량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온실가스가 저렇게 어마어마하죠. 네. 1리터 태우면 1리터가 예를 들어 뭐 1kg다 이렇게 얼추 한다면은 거의 몇백 g의 이산화탄소가 생기는 거죠. 이 넓은 창공으로 퍼져서 몰라서 그렇지. 그래서 온실가스 많이 생기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 석탄, 석유, LNG 다 많이 화석연료라고 그래서 많이 생겨요. 원자력은 거의 안 생겨요. 원자력은 산소가 필요 없어요. 그게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또 뒤에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연료 비용이 5원이나 되는데 아까 그 김정석 기획위원님이 발표하신 몇십 원 단위보다는 더 낮죠. 저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발전에 되는 총 비용이 아니고 원료 사오는 비용 있죠. 연료, 우라늄 연료, 그 비용만. 그럼 굉장히 더 떨어지는 거예요. 원자력 비용을 저것보다
예를 들어 통계 수치에서 더 높게 보이게 하려면 장래에 들 해체 비용까지 이렇게 얻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 더 많이 드는 것처럼 보여요. 해체 비용까지 드는 것이 무궁무한 건 아니에요. 원자력 발전소는 언젠가 정교하게 해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당장 쓸 때 연료 비용으로 보면 저렇게나 차이가 나는 거예요. 자, 북한의 에너지 문제를 보면은 북한이 이제 2013년 32억 달러 수출해요. 우리 77년인가 100억 달러 수출해요. 그러니까 비교가 안 되죠. 자, 그중 대중 석탄 수출이 중국으로 13억이나 차지해요. 제1수출품입니다. 그런데 저렇게 석탄을 많이 내보내니까 탄광을 탄광에도 전기가 들고 이렇게 하죠. 에너지가 부족하고 그러면은 또 석탄 생산이 감소하고 그럼 또 연료가 부족하고 화력발전소 가동률이 저하되고 악순환이 됩니다. 자, 근데 그 북한은 발전 설비가 아직도 수력이 60%, 화력이 40%. 저 수력은 대부분 일제 때 지은 거죠. 남북한 발전 설비 용량이 65년도에 보면 북한이 자 보십시오. 산업화하기 전에 북한이 몇 배였어요? 3배나 넘어. 65년까지 저랬다가 그리고 70년에 보면 70년까지도 더 높아요. 그러다가 80년대에 이제 좀 뒤집혔죠. 70년대 후반에. 그래서 그 80년의 위기를 그렇게 봅니다. 만약에 1980년에 전두환 대통령 시기를 거치지 않았으면 과연 저 유지되던 산업화 추세가 유지될 수 있었을까? 이 표를 보면 상당히 좀 아슬아슬하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이미 80년대 확고한 고지에 도달한 게 아니라 80년대는 아직 아슬아슬한 그런. 그러나 이미 87년 지나 90년 되면 북한과 차이가 어때요? 이제는 한참 따돌리게 됩니다. 그리고 동구권이 몰락하면서 북한은 더 이제 뭐 거기서 나아가지는 못하고 우리나라는 계속 나아와서 2013년에 이르면은 거의 여기서 봐서도 이제 설비 용량만으로도 한 100배 가까이 이렇게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북한의 그 식량 문제는 비료 문제와 상당히 연결되어 있다는 게 우리 이 박준서 이 저자 이분의 굉장히 중요한 통찰이라고. 이런 이야기 딴 데서는 제가 잘 못 들었어요. 북한이 기근을 겪게 된 원인이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사회주의 정책 자체의 문제점. 소위 주체농법이라 해가지고 산 다 깎아서 옥수수만 단일 작물로 심어가지고 어떤 변화가 생겼을 때 사태나고 단일 작물이 무너지니까 이 막 회복이 불가능하게 된 거. 또 사회주의 문제도 크죠. 전체주의 사회에서만 기근이 발생한다는 그 노벨상 수상자의 연구가 있습니다. 그 전체주의가 아니면 사람들이 밑에서 돌아다니면서 기근 사태는 막는데 전체주의 사회는 이걸 다 막아놨기 때문에 정보도 유통이 안 되고 사람도 잘 못 돌아다니고 그래서 결국 대기근 사태를 막게 됩니다. 이렇게 보는 것도 있는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에너지 문제예요. 비료 때문입니다. 자, 비료가 왜 그러냐면 우리가 세계 에너지의 2% 정도 써요. 아까 보셨죠? 2.1%. 그런데 전 세계에서 비료 생산에 들어가는 에너지가 세계 에너지 소비량의 2%. 어마어마한 양이죠. 우리나라 사람 전체가 우리나라에서 전체로 쓰여지고 있는 에너지 생각해보세요. 1년 내내. 그만큼 같은 양을 세계 전체적으로 비료 생산하는 데 쓰고 있다. 비료 생산이 그만큼 에너지를 많이 잡아먹는 에너지 먹는 하마예요. 그래서 그 이제 소위 질소 고정법이라 해가지고 대기 중에 있는 질소를 이렇게 붙잡아서 비료로 만들죠. 그래서 아마 전기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런 그 변화가 크잖아요. 그런데 일제시대에 저 흥남 비료 공장이 뭐 유행가도 있죠 아마. 이게 굉장히 신화적인 일제시대의 대표적인 공장이에요. 흥남 비료.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 저거 하나 가지고 북한이 연간 120만 톤을 계속 생산하고 증설한 것도 아니에요. 나중에 한 몇십 년 쓰니까 그 피스톤이 다 낡았는데 고칠 수가 없었어요. 이미 북한이 다 망가졌어요. 그래서 그 실린더를 고칠 수 없어서 결국 감소하다가 90년대 중반 이후로 한 톤도 생산하지 못하고 있어요. 비료가 부족해요. 비료가 부족하니까 농업 생산이 잘 안 돼요. 식량 부족, 기아로 이어져요. 그런데 요즘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장마당처럼 사람들을 이렇게 소규모 농업으로 풀어놓으면 대형 비료가 아닌 어떻게 했어요? 옛날시 조선시대에 거름이라도 할 거 아닙니까? 네. 개인적으로 하면 그런 동인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나마 지금 뭐 그나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작동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 식량 이야기 나오니까 한마디 해야겠어요. 충격적인 보도가 있었어요. 자, 석탄 반입을 쌀 교환한 거 아니냐는 의혹이 보도되어서 국민들을 분노케 하고 정부는 아직 함구하고 있는데, 최근에 미국 언론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월 100톤이라는 대규모 쌀이 어디서 온 건지 이 표시가 붙어있지 않은 채로 국경지대로부터 북한 군대 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6월에 보도했어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몰랐어요. RFA라는 자유아시아 방송이 보도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다가 요즘에서야 이거하고 연결이 되잖아 하고 깜짝 놀란 거예요. 지금 그 의문의 쌀, 야 이거 지금 그게 의문의 표시 없는 군대로 이동한 쌀 아니야? 이렇게 됩니다. 초대형이죠. 지금. 만약 이게 사실로 확인되면 이거 어떻게 돼요? 이건 정말 이거 국민학생한테 물어봐도 국가 반역행위죠. 아니 대치 중인 저쪽에 군대 군량미로 줘요? 이거를 쌀을? 엄청난 일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식량 이야기 하다가 그래서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저도 이거 최근에 알았어요. 핵 잠수함, 그러니까 핵무기 가지고 다니는 게 핵 잠수함인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게 또 이상해. 핵 항공모함 그래요. 그러니까 핵무기 싣고 다니는 게 핵 항공모함이냐. 근데 보니까 추진체가 원자력. 그거를 원자력 잠수함, 원자력 항공모함을 핵 잠수함, 핵 항공모함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미군은요, 잠수함 전체가 원자력 잠수함. 그러면 원자력 잠수함이 어떤 차이가 있냐? 재래식 잠수함, 우리가 익히 아는 재래식 잠수함은 아무리 많아도 3주 이상 수중에 숨어 있을 수 없어요. 다닐 수 없어요. 왜냐하면 엔진이 디젤 엔진인데 산소가 필요해요. 아까 화석연료는 다 태우는데 산소가 필요하잖아요. 그걸 돌려야 자기들 쓰는 전기 축전지에 충전을 해요. 그러니까 수면 위로 반드시 올라와야 돼요. 떨어지면. 속도도 아주 느려요. 26노트. 요게 뭐 몇 킬로, 한 10킬로 다녀요. 시속. 그런데 원자력 잠수함은 아까 말씀드렸죠. 산소가 필요 없어요. 산소가 필요 없으니까 수면 위로 올라올 필요가 없어요. 무제한 잠항이 가능해요. 거의. 그리고 속도도 거의 시속 40km로. 비교가 안 되죠. 그런데 원자력 잠수함 부럽죠. 이런 거 우리가 사실 다가가고 있었는데 탈원전 어쩌고 하면서 기술자 다 내보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자, 원자력 잠수함을 실전 배치한 곳은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인들. 세계 전통 강국이거나 엄청 인구 많은 국가들이죠. 자, 브라질도 개발을 시도하고 있어요. 이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한국이 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일본은 돈이 많으니까, 또 일본의 군사화를 우려하니까 임차하려고 해요. 빌리려고. 근데 여기에 만약 한국이 꼈으면 얼마나 빛나겠어요? 자, 그래서 아까 그 말씀하셨던 탈원전 정책 내용은 많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나가겠습니다.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도 잘 설명해 주셨어요. 재생에너지가 여기 윗부분입니다. 그래서 신에너지는 여기인데 원래 에너지 자원이 아닌 것이다. 이건 연료전지 같은 거. 그런데 재생에너지는 이제 지속 가능한 자연에너지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인데 그 종류를 보면 지열, 지열 이것도 부작용들이 각각 있습니다. 그래서 지열로 지진이 난다는 말이 있어요. 그리고 그 조력 이런 것도 있습니다. 조력은 우리나라에 그 시화호에 큰 조력 발전소가 있습니다. 저런 거는 크게 부작용이 있거나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조력 발전소 위에 시화호 수질은 좋아졌어요. 그런데 그 여전히 이론보다는 많은 양을 생산하고 그러지는 못한다고.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재생에너지 정책에 있어가지고 할 게 있어요. 좋은 게 뭐가 있냐면 R&D 투자를 해요. 그래서 기술 개발에 태양광 에너지, 태양광요. 아까 그 태양 전지 나오는 중요한 기술이 두 개 있는데 광 효율을 높이는 거하고 그 다음에 축전지 기술이에요. 아까 불 잘 나는 그 리튬 축전지 기술이 굉장히 어렵고 첨단 기술입니다. 그래서 전기 자동차도 전부 축전지 기술이 좌우한 거예요. 그러면은 저 태양광 중국산 98% 갖다가 아까운 국토 깎아가지고 까는 그런 데 돈 쓸 게 아니라 광 효율 높이고 축전지 기술 개발하는 우리 똑똑한 대학생, 대학원생, 교수님들 지원해서 세계 1위의 그 기술을 개발했다. 나라가 얼마나 좋아지겠습니까? 제 생각엔 그래요. 아주 좋아질 것 같은데 엉뚱한 데로 갔어요. 자, 그래서 우리 전력 수급에서 이렇게 이제 갔습니다. 예. 세계 원전 시장에 이렇게 보면은 추가로 건설 계획 중인 곳이 많아요. 이것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449기 운전 중인데 60기가 이미 건설 중이고 164기가 건설 계획 중으로 잡혀 있어요. 원전은 하나에 약 5조 원입니다. 그래서 영국 22조 그러는 게 4개이기 때문에 약 22조. 엄청나죠? 한 개 수출하면 5조 원짜리. 그리고 그 연구에 따르면 관련 이렇게 납품하는 업체까지 있기 때문에 원전 하나당 일자리가 15,000개입니다. 그러면은 영국 거를 4개 하니까 15,000개씩 6만 개잖아요. 그런데 외국에 지으니까 우리나라 사람만 다 못 간다고 생각해서 최소 2만 개 내지 잘 잡으면 3만 개. 그런 통계가 나오는 것이죠. 그 일자리가 날아갔다. 그게 없어집니다. 그런 정도로 이게 중요합니다. 요까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 바로 Q&A 시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짧게 저희가 지금 영국이 우리나라로부터 뭐 원전을 수입하겠다고 그랬는데 그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원전 그게 조금 복잡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이렇게 원전을 예를 들어 한 개당 뭐 5조 5천억을 받고 팔고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안 되어 있고 일단 지어주고 그 다음에 그 투자 수익을 회수하는 그런 방식이에요. 그러나 그게 덩치가 크기 때문에 뭐 우리 한전의 규모만 봐도 알듯이 거기서 만약 투자 수익을 회수하려고 하면 뒤에 굉장히 큰 금액이 회수되거나 뭐 움직이는 것은 분명하겠죠. 그런 상황. 그리고 도시바 거기서 이제 총괄돼서 그것을 협상하는데 우리가 우선 협상 대상자로 되어 있다가 이번에 우선 협상 대상자 지위에서는 이제 안 되게 되는 통보를 받았는데 우리 정부는 항상 이제 말로 어떻게든 넘어가려고 하는데 사실상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뭐 이렇게 그래서 이게 법이 움직이는 세계에서 무슨 사실상 지위라는 것을 뭐 굉장히 취약한 것이죠. 도심에 그렇게 나왔더니 너희들 나라의 불안전한 것을 우리가 수입할 수 없다. 그렇게 잠시만요. 참 제가 하나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미국의 어떤 사람들이 나사를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런 황당한 일에 우리 국민 세금을 저렇게 많이 쓴다고. 그런데 과학자들은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과학기술자들. 왜냐하면 그런 최첨단을 종합하는 어떤 이 응집력 있는 어떤 구심이 있어야 모든 산업 기술이 발전합니다. 거기에 연관되어서. 그래서 군사기술이 보통 산업기술들을 선도해 왔죠. 이때까지 그랬습니다. 비행기도 군용 비행기가 먼저 있고 상용 비행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나사 같은 우주선이 나오고 상용 우주선이 관광 가는 우주선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나사에 비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런 항공우주산업에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원전입니다.
그래서 그 교수님들이 공대 교수님들은 다 안타까워요. 이 원자력이라는 이 것에는 안전기술까지 안전기술도 옛날이 아니라 계속 발전하는 겁니다. 연구하기 때문에. 그래서 최첨단 안전기술 또 지진에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지진에 대한 연구까지도 다 포괄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과학기술이 연관되어서 응집될 수 있는 그 중심점이 될 수 있는 것이 원자력. 그래서 원자 핵공학과만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네, 다음 질문에 있습니다. 태양광 관련해서요. 그럼 태양광을 이렇게 갑자기 우후죽순처럼 이렇게 설치하는 그 이익이 뭔지 궁금해요. 환경적인 이익이 있는지. 아까 뭐 저수지에 이렇게 설치했을 때 오염 이런 문제가 없는지 다 테스트가 끝난 건지, 아니면 벼농사를 그 위에 짓는다고 하는데 그런 것도 환경 영향이 없는 건지 궁금하고, 무엇보다 이렇게 된 데는 뒤에 뭔가 정치 골목이나 이런 부패에 대해서 저희가 좀 많이 좀 궁금증을 갖고 있거든요. 네, 저희가 태양광 패널에 대한 오염이라든가 그거에 대해서는 사실보다 저희가 축소해서 좀 인식을 하고 있고요. 원자력에 대해서는 생각보다 더 과해하게 지금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단위 면적당 방사능 오염도가 원자력보다 오히려 태양광이 300배가 높은 거로 제가 봤어요. 그래서 원자력이 물론 어떤 지금 두려움이라든가 공포 심리로 조장이 되는 것들이 있어서 그렇지 생각보다 굉장히 온실가스 효과라든가 안전도라든가 또 단위 면적당 오염도가 굉장히 유리한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또 어떤 또 다른 뭐 정치적 메리트라든가 그런 커넥션이 있지 않느냐, 그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부분인데 그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수혜받은 산업이 지금 뭐라고 얘기 나오고 있습니까? 일단은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수혜를 받은 업종은 태양광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재미 언론 중에 썬데이 저널이라는 언론이 있습니다. 그 재미 언론이고 미주 한인들이 주간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에 그런 커넥션에 대한 의문이라든가 그게 제가 기억하기에 아마 1094호가 이제 그쪽에 다 다뤄져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뭐 조금 민감한 부분이라 자세한 얘기는 안 드리겠지만 썬데이 저널이라는 그 언론에 소개되고 있고 많이 공론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좀 참고해서 말씀드리고요. 실질적으로 뭐 어떤 정권이든 간에 주력 삼는 산업은 있을 것이고 그것이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급격하게 무리하게 누가 봐도 이렇게 속도를 낼 필요가 없는데 하는 거에서는 분명히 무슨 이유가 있다는 것은 뭐 많이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동은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모든 은행이 다 돈을 들여주고 있잖아요. 네, 그것도 지금은 저희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태양광이 한 6개월 전에는 조용히 했는데 그나마 지금 6개월 동안 많은 분들이 이거를 좀 알고 분노하고 싸우고 알리고 지금 계속 하는 과정 속에서 지금 정책들이 조금씩은 주춤하고 바뀌고 있어요. 아까 그런 안전거리라든가 또 그 지목 변경 문제라든가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그 지원금 문제, 융자 문제 이런 것도 굉장히 지금은 예전하고 조금은 달라졌어요. 그것이 이제 이런 저희가 이제 같이 이렇게 모여서 또 이런 공론을 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그 지원금 구조를 말하자면 사실 조금 길게 말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예를 들면은 5억 원 정도의 그런 발전시설 설비가 들어가면 뭐 3억이다 4억이다 뭐 그런 정도의 지원금이 뭐 70% 80%가 이렇게 나가게 되고 거기서 실제 시공되는 뭐 비용은 뭐 1억이다 2억이다 뭐 얼마다 뭐 이런 식의 다 그거에서 그런 그 수량하지 않은 금액에 대한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지원금 부분도 만약에 지금 지원금이 없었다면 지금 이렇게 활성화되지 않죠. 지원금 안에 많은 또 그런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민감하다고 하시는 게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지금 현재 임종석 비서실장 비롯해서
전대협 출신 분들이 뭐 이렇게 많이 청와대 비서진 문제가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허인혜 씨라고 같이 이제 전대협 그룹에 속한 분이 태양광 사업 쪽에 이렇게 많이 그 연루가 돼 있지 않나 의혹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본인이 억울하다고 또 많이. 근데 이제 태양광 사업 안 하신 것 같지는 않고, 근데 이제 뭐 난 정상적으로 왜 이렇게 억울하다 뭐 이런 그 필요도 하신 것 같아요. 그런 하루이 투사에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2015년 이때 우리가 제가 우리 시댁이 상기인데요. 우리 산을 태양광 열판을 깔겠다고 위성에서 이렇게 띄워놓고 여기는 몇 도 햇볕이 얼마큼 들어오니까 얼마를 깔 수 있고 여기는 얼마를 깔 수 있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산을 빌려달라 아니면 팔아라 막 이렇게 연락 온 적이 있어요. 그게 벌써 한 3, 4년도 넘었거든요. 네, 잘 말씀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그 허인혜 씨가 억울하다고 한 거에는 이런 것도 있어요. 그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뭐냐면은 문정부 들어서 신재생 에너지 정책을 한 게 아니다. 이게 이제 검토돼야 되는 지점입니다. 뭐냐면 이명박 대통령 때 신재생 에너지 가지고 많이 이렇게 국가적인 공론도 있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차이를 분명히 하셔요. 이명박 대통령 때 있었던 것은 탈원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네. 그 다음에 네. 그리고 그건 주로 뭐와 관련있냐 하면요. 그 교토의정서 이런 전 세계적인 탄소 감축 이런 것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보셨듯이 OECD 평균으로 신재생이 5%인데 우리는 0.8%로 거기에 비해서 낮잖아요. 그러니까 탄소 거래, 뭐 탄소 규제 이런 것과 관련해서도 우리는 좀 정책적으로 노력을 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정부가 이 화석연료가 아닌 발전을 하면 그것을 좀 지원금 같은 거 보태서 한전이 의무적으로 사주도록 하고 뭐 이런 식의 제도가 그 이명박 대통령 때부터 벌써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추고 정상적인 신재생을 이렇게 장기적인 관점으로 가져가는 그런 거였는데 이 지금 와서 저 큰 비중의 원자력을 없애겠다고 하면서 더구나 또 LNG 이야기까지 했어요. LNG는 아까 독일도 러시아 가스 때문에 러시아가 독일에 영향력을 확 줍니다. 너 가스가 나가버리면 당장 곤란하지 않나. 그런데 독일도 러시아에 대해서 그걸 신경을 쓰는 마당에 우리가 만약 LNG를 러시아 쪽으로 한참 받아가지고 쓰고 있다. 그것도 북한 거쳐서 받아가지고. 그러면 유사시에 그걸 가지고 위협하는 무기로 활용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안보정책적으로 생각할 때 LNG 비중을 높인다. 이것은 위험천만한 것이죠. 근데요. 김대중 대통령 때는 저기 강원랜드, 노무현 대통령 때는 바다이기, 지금 문재인 대통령 때는 비트코인 그런 식으로 되면서 지금 이 태양광판 이거가 바다 이야기처럼 지금 그러니까 전라도 쪽에서부터 그걸 다 깔았어요. 몇 년 전부터. 그래갖고 경상도까지 와서 우리 산까지 이거를 이제 하는데 그걸 알아보니까 절대 하면 안 된다고 사이가 말려서 우리가 그걸 안 했거든요. 그랬는데 지금은 어디까지 갔냐? 대구, 뭐 저기 춘천, 뭐 어느 데 다 안 간 데가 없어요. 지금 태양광판이. 이러다가는 우리 전국토가 지금 초토화되게 생겼어요. 그 태양광판으로. 그러니까 전라도 쪽에 지금 그 염전이니 뭐 이런 데가 땅값이 거의 30배 오른 데도 있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한 2년 이렇게 설치만 해놓고 딱 팔아 넘기고 자기네가 빠져나가고 늦게 들어가는 사람은 또 뒤집어 쓰는 이런 경우가 생기지 않을까 저는 그게 걱정이 됩니다. 토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치기 위해서 전 국토가 태양광으로 덮이기 전에 문재인 정부 마지막 질문을 태극까지 해드리는데 그 안보적인 차원에서 이제 지금 북한의 핵 문제와 연결돼서 나라의 원자력 발전을 세를 쓰는 어떤 핵 에너지뿐만 아니라 핵 어떤 전력화, 그러니까 핵의 무력화할 수 있는 요소들을 아예 본원적으로 세워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그런 기술력 축적된 기술, 우리나라의 원자력의 기술력, 또 그 원자력 발전소를 통한
유사시에는 그 연료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얼마든지 핵 폭탄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잠재적 그게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어떤 의도가 있는지 또 이것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북한의 핵 무력에 종속되는 그런 문제에 대한 혹시 그동안 발표하신 입장을 좀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아까 도쿄 대표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분명히 단순하게 에너지 그 문제로만 해석할 수 없는 건 당연합니다. 지금 북한이 우리나라에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은 북한하고 연결됐다고 보시면 되고 이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자부심을 갖고 쌓아온 원자력 기술을 이렇게 놓쳤을 때 누가 가장 피해를 보고 어디서 가장 큰 이익을 얻느냐 이런 그 관점에서 본다면 당연히 우리에 대한 잠재력을 미리 축소시키는 일이고 우리가 또 이 부분에서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기 그 아까 말씀하신 그 에너지 그 국가의 생명선이다. 그래서 부장님 책에도 나와 있는데 우리가 통일 한국에서 그 북한 재건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가장 적합한 에너지원이 무엇인가 그 관점에서 봤을 때 당연히 원자력이고 우리가 통일 한국의 원동력은 원자력이 돼야 되고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그 미래지향적인 관점도 분명히 다 녹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 어떤 제가 조금 다른 각도에서 말씀드려보면 이 원자력 기술은 세계적으로 규제를 많이 받습니다. 이 책에 많이 설명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말씀하셨듯이 그게 핵무기 기술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몇십 년간 그런 엉뚱한 대로 안 세고 신뢰를 축적해온 이 브랜드 일종의 이 신뢰 축적은 엄청난 자산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딴 나라에 수출하려고 안 합니다. 미국이라든지 IAEA. 왜냐하면 그 엉뚱한 짓 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랍에미리트에 수출한 경험이 있다. 지어주면 이 한 건이지만 굉장한 의미를 갖는 거예요. 그게 국제사회가 그 한국에 대해서 기술을 인정한 것뿐만 아니라 그 행동의 신뢰를 인정해요. 근데 그걸 날려버리자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얼마나 큰 일인지. 그래서 우리 그 사무총장님 잘 말씀하시지만 탈원전 입안한 사람은 국가 반역자 아니냐고 그렇게. 네, 그러면 토론 후에 잠시 쉬었다가 네, 10분 후에 가면 토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손석희 구속! 구속!